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봄이 오는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따뜻한 남쪽 제주에서 서울까지 봄이 오고 꽃이 피는 속도는 시속 900m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장아장 걷는 아기 걸음만큼이나 천천히 다가오는데요. 모든 게 빨리빨리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느리게 찾아오는 봄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여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에서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국회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입법 활동을 위한 최상의 법률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의 법률과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매주 국회 도서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해외 법률과 정책을 짚어보는 글로벌 입법 뉴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준섭 해외자료조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설이었는데 중국도 우리의 설날에 해당하는 춘절이었죠. 네. 중국에서는 춘절에 폭죽놀이를 하는 풍습이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런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악귀를 이렇게 물리친다는 기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폭죽놀이 때문에 중국이 춘절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올해만에 또 베이징에서 25건의 화재가 일어났고 22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폭죽으로 인해서요? 예, 예. 네, 네. 이 폭죽은 춘절 전날부터 정월 대보름, 그러니까 16일에 걸쳐서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이 터뜨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스모그로 그렇지 않아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네, 네. 폭죽만에 의해서 스모그가 미세먼지 농도 1000까지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제가 유학 시절에도 폭죽 소리가 너무도 커가지고 한밤중에 잘 때도 그냥 어마어마한 그 폭탄 터지는 소리가 터져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고 화가 나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폭죽은 지금 스모그와 그다음에 화재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인지 이번에 중국에서도 이 폭죽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요? 본래 2005년도에 베이징에서 베이징시 폭죽 안전 관리 규정이 생겼고 문물 보호 단위를 비롯해서 의료기관, 경로당 등 이 폭죽놀이 금지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 이르러서 다시 베이징에서 건축 공사 현장이라든지 방송국, 그다음에 주차량이 많고 공간이 협소한 그 거주 지역 등 8곳을 다시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했고, 네. 지난해 2014년에는 베이징 공기오염 긴급 예방 방안에 의거해서 공기오염이 오렌지색 경보나 홍색 경보가 될 경우에는 시 전체에서 폭죽을 금지시키고 폭죽을 배송하는 것도 금지하고 판매도 금지시켰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중국에서 폭죽의 판매량이 아주 감소를 했다고 하던데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네, 베이징의 경우에는 최초로 판매 장소가 1000곳 이하로 떨어졌고 판매 기간도 이번에 10일 단축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에 대량으로 폭죽을 구매할 경우에는 그 구매자 신분을 등록해야 되고 사용 용도, 일시, 그다음에 장소까지 전부 등록을 하도록 했으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60%가 감소했고, 이것은 2011년도에 비하면 6분의 1이나 그 규모가 떨어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좀 전에 폭죽 때문에 그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중국 남부 상하이에서 이번 설에 폭죽 사용량이 대폭 줄였더니 공기오염도 아주 좀 개선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2013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설날 새벽 2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524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223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에 233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2014년에 182, 네. 올해는 32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위해서 폭죽 터트리는 건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사고 예방이라든지 뭐 공기업 위해서는 적당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조동관 조사관님이 조사한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급진적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와 영국에서 법적 조치가 있었다고요? 올해 1월 30일 캐나다 하퍼 총리는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급진적 무장 세력의 테러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5년 반테러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캐나다 보안정보국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경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네. 보안정보국이 테러 용의자의 정보를 경찰 등 집행기관에 넘겼었는데 이것을 직접 실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 국가기관들은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테러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테러를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셋째로 경찰은 법원의 허락을 얻어서 테러 용의자를 7일간 구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넷째로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테러를 선전하는 웹사이트를 중단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고요. 다섯째로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법원의 허락을 얻어서 테러 용의자의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개입이라는 것은 테러 용의자가 비행기 예약을 하거나 기차 예약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호텔 예약하거나 이런 거를 정보기관에서 취소할 수도 있고요. 또 테러가 임박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테러를 제압할 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섯째로 이제 장관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용의자나 또는 비행 금지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쉽게 비행이 금지되고요. 마지막으로 테러 용의자는 영주권을 얻거나 입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또 최근에는 영국 소녀 3명이 IS에 가담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소녀들이 급진적 무장 세력에 가담하기 위해서 가출하는 사회 문제가 심각해서요.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12일 2015년 테러 대응 및 안전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네. 이 법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 시민들이 급진적 무장 세력에 가담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그 급진적 무장 세력에 가담하거나 또는 지원하려는 정황이 있는 시민에 대해서 정부가 시리아나 이라크를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고요. 둘째로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급진적 무장 세력을 지원하거나 또는 가입하려는 정황이 있는 시민의 개인적 데이터를 보관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의 요구가 되겠죠. 네, 요구를 할 수 네. 있고 이 요구를 경찰에 그 데이터를 넘겨서 경찰이 그 시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한 18세 소년이 시리아행 버스에 올라타서 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서 아주 충격을 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관련해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참고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 가입, 찬양을 금지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적국 또는 외국과 합세해서 지원하거나 또는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급진적 무장 세력이 과연 적국이나 또는 반국가 단체에 더 나아가서는 외환이 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국민의 그러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논의가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캐나다와 영국처럼 국가가 국민의 행위에 좀 더 사찰을 많이 하는 형태로 네. 가는 것은 현지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더 논란이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란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히 테러에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서 관련된 법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엔 다시 중국으로 가봅니다. 자, 중국 노동법에서 파견 노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는 소식인데 소준섭 조사관님, 이 파견 노동자란 무엇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파견 노동자라는 것은 직접 사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파견 사업자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은 사용 사업자한테 제공하는 것, 노동자를 말합니다. 2015년 현재 중국에서 파견 노동자 규모는 8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노동자의 20%에 해당되는 네. 숫자입니다. 네. 특히 국유기업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가 파견 노동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런데 이 파견 노동자들이 그동안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중국에서 노동계약법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후에 노동계약 실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 이제 파견 노동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규정 중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이런 좋은 규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샹요 정처, 샤요 뚜이처, 즉 상부에서 정책이 있지만 아래로는 대책이 있다. 상부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 교묘히 그 법망을 피해서 법이 무력화되는 이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파견 노동자들의 현재 그 노동 그 상황이 임금 문제라든지 노동 대우가 아주 열악해서 네. 그에 대한 반발이 아주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이 파견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로군요. 예, 일찍이 2012년 12월 28일 날 노동계약법이 다시 수정되어 가지고 파견 노동 조건에 대해서 강화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 파견 회사를 등록하려면 최소 200만 유안 자본이 필요하고 반드시 노동행정 부문에 허가증을 신청하도록 했죠. 네. 그리고 그 노무 파견은 임시적이고 보조적인 그리고 대체성이 있는 그런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조항들을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노무 파견 행정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죠. 네. 지난해에 이르러서는 노무 파견 잠행 규정을 제정해서 노무 파견 인원이 총 그 노동 규모 노동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이 규정은 2년간의 과도기를 두고 있는데 파견 노동자 비율을 낮추지 못하는 기업은 다시 새로운 파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견 노동에 대한 이런 제한 조치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예를 들어 한국의 그 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중국 각제 그 유통매장 판촉위원회 70%를 파견 노동자로 지금 고용하고 있는데 네. 노무 파견 잠행 규정에 따른 네. 10% 제한 조항에 맞추려면 네. 앞으로 60%를 이렇게 해고시켜야 되는데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주 난감한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이 파견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하고 또 우리 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핀테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핀테크가 뭐죠?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그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네. 발달한 IT 기술로 빠른 속도 그리고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기존의 은행에서 했던 송금, 결제,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각국에서 이 핀테크에 대한 정책이 아주 활성화된 추세인데 영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주목할 만한 발표가 있었다고요. 네, 영국은 전통적으로 금융 강국이고 현재까지 그 지위를 그렇게 잃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산업혁명과 같이 혁신에 매우 강한 국가입니다. 네. 네, 이런 영국이 핀테크에 주목을 하고 미국 등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작년 8월 6일 영국 재무장관이 금융혁신을 발표한 것입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핀테크 관련 세제 지원과 투자, 둘째로는 핀테크 관련 법제 개선, 셋째로는 핀테크 관련 통신 기반 시설 강화입니다. 네.
그 중에서 법제사항으로 소기업 법안을 제시했는데요. 네. 그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 거부 정보를 소기업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즉 핀테크 같은 소기업들이 기존 은행에서 해왔던 대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준 것이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 결제와 같은 그런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영국 재무장관은 금융감독청으로 하여금 신기술 관련 규제 사항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했고, 실제로 작년부터 영국 금융감독청은 혁신 중심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네. 신기술 기업에 대한 자문과 또 규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영국 정부의 이런 핀테크에 대한 발표가 입법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에서 상당히 좀 지위가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영국 재무장관이 발표했을 때 관련 그 분야에서 상당히 반겼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법안은 이미 작년 6월에 제출돼서 네. 하원을 통과하고 지금 상원 심사의 막바지 단계에 있어서 4월 정도에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영국의 이런 사례에서 우리나라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 영국의 소기업 법안은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의 대행 업무를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소기업 법안 내용에는 다른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서 핀테크만큼이나 법안도 좀 혁신적이라고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3월 3일에 우리 국회에서도 핀테크 관련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국회에서 더 많은 핀테크 관련 입법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법률들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수고해 주신 조동관, 소준섭 두 분 조사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님의 서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의원님 여기 안 계시고요. 저기 서재에 계십니다. 서재요?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여기가 서재예요? 저는 뭐 서재로 쓰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 방에 와서 이렇게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책들을 여기 꽂아 놓고 전문 서적도 있고 제가 노동부 근무했잖아요. 고용 노동에 관한 책들도 있고. 학창 시절에는 많이 본 책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는 습작을 많이 했습니다. 대회도 나가보고 이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자네는 문학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가 아버님 말씀 듣고 공무원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문학을 했으면 천상병 시인처럼 거지 시인이 돼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래도 제대로 밥 먹고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제가 마지막 꿈은 소설을 하나 쓰고 인생을 마감하는 게 제가 꿈입니다. 예. 뭐 여러 책들이 섞여 있는데요. 이 책요. 예. 블루 오션 전략 이래 되는데 생소한 것 같지만 아주 쉬운 책입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우리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모든 우리 기업이나 또 우리 공공부문에서도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많이 1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행처럼 이런 사고 전략이 또 잊혀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워요. 이제는 뭐 디지털 혁명 시대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찾는 거하고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 책을 참고해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는 나의 성공, 또 기업 성공,
나라 성공 이걸 좀 도모하는데 좀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것도 저도 처음에 이 용어 자체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면은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요게 반대 말이 이제 레드 오션이라 그러거든요. 기존의 우리 질서가 이제 레드 오션이라면은 새로운 영역을 찾는 게 이제 블루 오션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책도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레드오션은 제가 이제 기존 시장에서만 이제 시각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수요 시장만 이제 공략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우리 레드오션의 우리 영역이라면은 블루오션 전략은 경쟁자가 없는 새 시장을 개척을 하겠다. 새로운 상품을 내놓겠다. 기존의 경쟁 질서가 아니라 경쟁을 무의미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까 절차나 이런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고 기존의 수요가 한정된 데서 서로가 나눠 먹기가 아니라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면 되죠. 스트래티지를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요게 이제 ERRC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E는 뭐냐면 제거를 해야 된다. eliminate. 그다음에 감소, reduce. 그다음에 또 증가할 부분은 raise. 그리고 이제 창조입니다. create. 이게 ERRC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 해당 영역을 찾아서 여기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릴 거는 뭐가 있고 내릴 거는 뭐가 있고 제거할 거는 뭐가 있고 그리고 새로이 우리가 혁신적 창조 아이디어는 뭐가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이제 핫스팟, 콜드스팟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뜨거운 영역, 이거 뭐냐면은 이거를 집중화해야 되겠다는 영역은 또 뭐다. 그리고 콜드라는 것은 이거는 자원을 투입하는데 줄여야 될 부분이 콜드스팟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영역의 블루오션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요지라고 볼 수 있죠. 예. 어느 역대 뉴욕의 경찰청장이 특히 지하철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퇴출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래튼 청장이 부임을 해서 자원을 집중할 때가 어디고 자원을 줄일 때는 어디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지하철 범죄가 어디서 또 많이 나고 또 시간대는 언제고 또 우리 뉴욕시 전체 중에서 아주 그래도 치안이 잘 된 데는 어디고 그렇다면 치안이 잘 된 데 병력을 지하철로 빼는 겁니다. 또 이 경찰 표시를 반드시 내는 게 아니라 경찰 표시를 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범죄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를 하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영역 부분을 나누어서 투입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너무 감동적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찾자는 것만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치킨을 팔아도 다른 방식으로 치킨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찾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 맛을 독특하게 하거나 뭐 젊은 청년들 좋아하는 그런 걸 향을 내거나 뭡니까 중국에 가서 맥주하고 치킨하고 세트로 이렇게 판다든지 치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이제 어렵게 받아들여서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새로운 걸 자꾸 영역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새로운 직업군이 많이 우리 요즘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블루오션을 개척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은 뭐 웨딩 플래너가 없었다. 요즘은 젊은 우리 청년들이 웨딩 플래너를 지금 하고 있어요. 혼수부터 신혼여행까지 세트를 쫙 해서 내가 모든 서비스를 공급하겠다. 새로운 걸 찾은 겁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저는 이 공공부문에서도 이 블루오션을 찾는다는 게 신선했습니다. 보통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뭐 새로운 거래 질서를 만들고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왜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병이 깨졌다. 그러면 이거 그냥 매립 쓰레기로 가는 거냐? 아 이걸 새로 다시 상품화 할 수는 없을까? 저 역시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제 정책 업무를 해왔지만 그냥 뭐 선배들이 해오던 거 기존의 질서대로 이렇게 해온 거에 오히려 반성도 한번 하는 계기가 됐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깨우쳐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보죠. 뭐 경영 전문 서적도 아니고요. 우리가 제목으로 보면은 좀 딱딱할 것 같지만 아주 쉽게 써놨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내가 취업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운 영역 창업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또 50대에서는 세컨드 잡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기존에 그냥 뭐 치킨집 하나 차리겠다가 아니라 어떤 치킨을 매력 있게 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그래서 한번 꼭 필독서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개인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현생 인류보다 진화한 새로운 인류, 누수가 출현했다. 누수를 제거하려는 세력과 누수를 보호하는 세력 간의 숨막히는 전쟁과 거대한 음모를 스릴러와 SF 기법으로 풀어낸 제노사이드. 열도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작 13계단의 작가 타카노 카즈아키의 최신작 제노사이드는 콩고, 일본, 미국을 넘나들며 인류사의 어두운 단면과 인간의 본성을 고찰한 블록버스터. 장대한 스케일과 긴장감 있는 스토리 제노사이드. 그 미스터리가 공개된다.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소설 제노사이드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대학 김경희 교수님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할 책 제목이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대량 학살은 끔찍한 의미예요. 네. 교수님 이 책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서평을 쓰시게 되셨나요? 제가 그 일본 문화를 전공을 했고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강렬했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읽어보았는데 굉장히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국회 도서관에서 제게 그 서평을 쓰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쓰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설 제노사이드가 일본의 미스터리 소설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고 하죠. 네.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 저자도 궁금하고요. 네. 이 작품이 2011년에 일본에 출판이 됐습니다. 네, 이게 출판이 되었을 때 그 야마다 후타로라고 하는 그 마계 전쟁을 쓴 그 유명한 그 작가의 그 이름을 딴 그 야마다 후타로 상하고 또 일본 추리 작가 협회상을 수상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일본의 저명한 문학상인 나오키상이 있습니다. 그 나오키상과 또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을 그 신인상의 후보에 오르는 그런 그 영광을 얻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일본은 그 이 미스테리물이 아주 다양한 소재로 발달되어 있는데 그 이 미스테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상의 이름도 있어요. 네, 그런 랭킹에도 그 1위에도 오르고 또 주간 문예춘추 베스트 랭킹에도 1위에 오른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주 휩쓸었군요.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네. 그 제노사이드의 저자는 다카노 카즈아키 씨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영화 감독을 그 지망했던 분이에요. 아, 네. 네. 1989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시티 컬리지에서 영화 연출, 촬영, 편집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원래 영화에 대한 공부를 하셨던 네. 분이군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91년에 다시 이제 그 일본으로 귀국을 해서 돌아오게 되면서 그때도 이제 이런 그 텔레비전 각본가로 네.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아마 본인은 그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 드라마 제작을 하면서 자기의 각본이 많이 수정되는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작품을 계속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서 2001년에 13계단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 내놓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일약 아주 스타덤으로 오르게 되면서요. 일본의 그 추리물에 주는 그 작가 상인데요. 에도가와 람포상을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네, 네. 수상하게 되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면서 이제 작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책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제노사이드 600여 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소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사실은 700페이지에 가까운 네. 그 분량이 되는데요. 네. 또 이 무대가 되는 것이 먼저 미국 이 백악관과 그 다음에 또 그 아프리카 콩고, 그 다음에 일본 이제 주인공인 그 겐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 일본의 이 세 곳을 무대로 하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요. 그걸 네. 병렬적인 그 동시 진행으로서 아. 역시 서술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이 그 아프리카 콩고에 새로운 그 신인류가 네. 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신인류가 앞으로 더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어쩌면 우리 인류가 멸망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에서 네. 그들을 제거하는 그 학살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국 백악관. 아침 회의 분위기가 심각하다. 번즈 대통령님,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인류보다 더 진화한 생물체인 누수가 출현했다는 보고입니다. 누수의 지능이 매우 높아서 우리의 정보망이 뚫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누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콩고의 피그미족 마을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전멸시키세요. 신인류 누수와 피그미족을 전멸시키기 위해 4명의 용병은 콩고로 출발. 그 용병의 리더 예거는 폐포 상피세포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아들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온 것이다. 한편 그 시각 일본. 폐포 상피세포 경화증의 신약을 개발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겐토. 그런데 겐토, 거기서 빨리 떠나라. 모든 게 발각됐다. 위험한 순간이면 어디선가 걸려오는 알 수 없는 조력자의 전화. 겐토! 겐토! 문 열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쫓기는 겐토. 그는 왜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 며칠 후 우여곡절 끝에 콩고 피그미 마을 잠입에 성공한 예거와 용병들. 신인류 누스를 향해 총을 겨누려던 순간 이게 뭐야? 놀라지 마시게. 이 꼬마가 새로운 인류 누스라네. 난 인류학자 피어스. 시끄러! 손들어! 안 그러면 쏜다! 자.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게.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신인류. 누스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신들이 미국의 음모에 이용당해 곧바로 사살될 것이라는 것. 결국 용병들과 신인류 누스는 친구가 되고 천신만고 끝에 콩고를 탈출 일본으로 향하는데 신인류 누스와 용병 예거 그리고 일본 청년 겐토, 그들 사이엔 과연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 네, 이제 미국 대통령이 제거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이제 어떤 잘못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제거해야만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피그미족에서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겨난 신인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인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는 뭐 인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외모는 겉모습은 조금 한 3살 정도의 어린아이 유아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앞부분에 두뇌의 크기가 굉장히 커서 앞부분에 이마가 이렇게 나와 있고 머리가 아주 큰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노사이드 책 표지에 보면은 얼굴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그 표지가 바로 이 표지와 아주 얼굴이군요. 흡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진화된 생명체 신인류가 어떻게 처음에 탄생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신인류를 왜 위험한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요? 네, 이제 그런 신인류가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카노 카즈아키 시인 이 작가는 어떤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에 어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베이스에 두고 인류가 진화를 해서 지금의 우리 현 인류보다 조금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지닌 인류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진화론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얘기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로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졌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3차원의 세계까지 얘기한다면 이 4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고 오감이 발달되어 있는데 직관력이라고 하는 육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서도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흔히 말하는 미국의 군사 정보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삽시간에 다 멈춰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신인류가 지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신인류가 현생 인류를 봤을 때 굉장히 하등하면서도 위험한 존재라고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현생 인류가 신인류에게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위험한 존재는 아닌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류가 위험을 느껴서 없애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잔인성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기획하는 데에만 25년, 집필한 데는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쏟아부었다고 해요. 다카노 카즈아키 씨가 처음에 어떤 인류가 진화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티브를 얻은 것은 1984년에 일본의 다치바나 다카시 씨가 문명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인류가
그 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얻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4년서부터 어떤 이런 작품에 대한 것들을 모티브를 가지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 뭐 굉장히 그 스케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작가 본인 스스로도 조사를 하면서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2005년도, 6년도에는 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작품을 또 집필하기 시작해서 결국 집필하는데 6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신약 개발이라는 부분이 또 나와요. 좀 전에 이제 세 개의 나라가 병렬식의 스토리로 이제 전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부분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겐토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폐포상피 세포경화증, 병명도 참 어렵습니다. 이 병에 대한 신약 개발을 하는데 이 병이 이제 용병의 리더인 예거의 아들이 걸린 병이기도 하고 이 소설 속에서 세계 1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걸린 불치병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 병이 실존하는 그런 실제 병인 것인지 아니면 이 소설 안에 허구인 건지.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폐포상피 세포경화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 좀 긴 제목인데요. 사실 이야기 속에서 이 겐토가 한국인 친구와 함께 그 약을 개발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치병인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게 돼요. 이게 실제 있는 병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작가가 이것을 실제 있는 병으로 쓸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 이게 불치병인데 만일에 이것이 실제 있는 병이라고 한다면 그 신약을 개발하게 되는 스토리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소설이라고 해도 그래서 어떤 헛된 기대를 갖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있는 그 병은 아닙니다. 가상의 스토리에서 만들어낸 병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약을 개발할 때 겐토의 친구 한국인 유학생 이정훈이라는 역할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예전에 일본 도쿄도 지하철에서 일본인을 구하고 희생을 한 그 고 이수현 군을 모티브로 한 역할이라고 해요. 이수현 씨가 그 일본의 신오쿠보 전철역에서 취객인 일본인 그 취객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희생한 그 일이 있죠. 그 일은 뭐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엄청난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다카노 카즈아키 씨도 그것을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큰 감동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그 자문을 늘 항상 하면서 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미국의 유학 생활에서 만났던 한국인들과의 좋은 추억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아마 작품 속에 한국인 좋은 친구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정훈이라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준 것만 봐도 저자가 또 한국과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이 작가의 이 작품을 보면은 사실 이게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 인류 대학살, 뭐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이런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다룰 때 역시 그 또 작품에도 콩고의 내란 같은 것들이 배경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그 책 내용 속에는 뭐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우리 한국과 일본 간에 있어서의 어떤 관동 대학살이라든가 또 중국의 그 난칭 대학살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관동 대학살은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관동 대지진에 대한 그 어떤 많은 민심이 너무나도 흉흉했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본인이 아닌 어떤 그 조선인 어떤 그 다른 외부인들에 의한 원인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관동 대학살로 이어지는 아주 슬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작가가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의 그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좁은 마을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열등하다고 단정해 버린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신하징이나 조센징이라는 말은 대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겐토는 일본인이 저지른 제노사이드를 알고 오싹했다. 관동 대지진 이후 조센징이 방화를 저지르고 우물에 독을 푼다와 같은 유언비어가 나오자 정부와 정치가 신문사까지 이 근거 없는 소문을 흘리면서 일본인들이 수천 명 조선 반도 출신 사람들을 말살하도록 부추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설 속에서 그대로 역사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의 어떤 사실은 그 말하기 힘든 그런 것들 작품 속의 것들을 그 서술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보수적인 층에서는 좀 비난을 받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제노사이드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작가가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콩고 대학살이나 독일의 나치 등을 예를 들면서 일본인이 저지른 일을 이 작품 속에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본인은 공정하게 이것을 썼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설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교수님께서 이 책을 읽고 한 줄 평이랄까요? 간단하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한 줄 평이라고 한다면 이 미스테리 추리물인데요. 굉장히 아주 그 분량이 긴 작품이긴 합니다만 정말 한번 읽기 시작하면 아주 이 그 추리물의 바다에 빠지는 그런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줄 평은 제가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남았던 이 작품 속에 한 줄을 인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작품의 거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소설 속에 그 나이 많은 그 과학자가 이 말살 작전을 내렸던 그 미국의 대통령, 여기서는 이름이 번즈라고 나오는데요. 번즈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저는 가장 가슴속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인용하면 무서운 것은 지력이 아니고 하물며 무력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이의 인격입니다. 라는 글귀였어요. 그래서 우리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정말 울림이 있는 한마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도건전평에서 함께한 제노사이드를 통해서 우리 역사의 어두운 단면과 또 인간의 잔인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김경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신간 산책. 오늘도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다채로운 신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성지이지만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 팔레스타인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 신간, 세계사 속 팔레스타인 문제를 소개합니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유대인들이 성서를 근거로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비롯됐는데요. 중동지학 전문가인 저자는 팔레스타인 분쟁을 단순한 종교 대립으로 보지 말고 국제정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세계사라는 광범위한 시공간 안에서 재평가하고 문제의 근원에서부터 진행 과정과 현재 상황까지 상세히 다루는데요.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유를 짚어보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평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정보 얻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사실을 덮어버린 루머와 음모에 대해 논한 책,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법학자인 저자 캣 선스타인은 사회가 위기 상황이거나 혼란할수록 허위 정보와 루머가 많아진다고 설명하는데요. 이는 감정이 불안정해진 사람들이 상황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9.11 테러, 세계 대공황 등 사회를 뒤흔든 사건과 함께 음모론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확산되는지 면밀히 짚어내는데요.
허위 정보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고 나아가 음모론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도 함께 제시합니다. 돈으로 성을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든 성매매 특별법. 그런데 여기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성노동자라고 부르는 여성들과의 대담집 성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다를 소개합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성매매 직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의 주장인데요. 이 책은 전문 인터뷰인 저자가 성매매 종사자와 성노동 운동가를 만나 현실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성매매를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해달라 말하며 지금처럼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성노동자들은 더 어둡고 열악한 조건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음을 토로해 우리 사회의 오랜 고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2%를 훌쩍 넘었다는데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사회심리학자인 저자는 부부 평등, 독신 증가로 간병하는 남성이 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부모를 돌보는 중년 아들 28명을 인터뷰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간병 중 일어날 수 있는 남성의 고민과 갈등을 상세히 담아냈습니다. 간병 남편을 보는 아내의 심리, 아들이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겪는 불편함 등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저자는 간병하는 남성은 사회에서 고립되기 십상이며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을 강조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과연 10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이 책을 보면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의 시대를 소개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3명을 포함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표 경제학자 10명이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100년간 펼쳐질 인류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매칭 이론, 통계 자료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펼치는데요. 절대 빈곤층이 사라지고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의 종말, 더불어 불평등의 해소만이 서로의 부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편 기후변화는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기에 하루빨리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333 법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3분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고개를 3번 끄덕이고 3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 어떤 누구와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니 333 법칙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